네, 안녕하십니까. 이종호입니다. 자, 오늘은 수온에 대하여 저희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어떤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제대로 이해만 하신다면 아마 앞으로는 현장에 가서 찌맞춤할 이유가 없어지실 것이라고 제가 장담을 합니다. 설명에 앞서서 한 가지 이제 그 양해의 말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 분야의 이 전문가가 된다는 것이 어떤 전문 지식을 어, 쌓는다는 것이 단계까지 올라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 첫째는 우리 입문자 단계에서 어떤 기초 지식이 탄탄해야 됩니다. 탄탄해야 되고 이런 기초 지식은 어떤 그 선지식인들께서 어, 수많은 낚시 이론을 발표하였고 경험담을 설명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인터넷이나 방송, 낚시 관련 서책을 통해서 저희가 기초 지식을 쌓는 것이고 이때 이런 분들을 우리는 스승님이라고 합니다. 스승님. 예, 저 또한 이런 스승님들의 선배 낚시인들의 경험담이라든지 각종 이론을 수십 년 동안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제가 뭐 특별히 잘났거나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신다면 어떤 선입견을 좀 버리시고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수온이 변하면 부력이 변하기 때문에 수조가 아니라 반드시 현장에서 찌맞춤을 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자, 수조의 수온은 실내 기온이 급변하지 않는 이상은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지만 필드 현장의 수온은 어떤 계절적 요인, 계절 또는 시간, 그 다음에 햇빛 또는 바람 여러 가지 자연 그 현상, 기후 조건에 따라서 수시로 변합니다. 수시로. 수시로 현장의 수온은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에서 찌맞춤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일부 낚시계의 주장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온이 변하면 부력이 변하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에서 찌맞춤을 해야 된다라는 게 낚시계 주장이고 저는 어, 수온이 변하면 부력이 변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반드시 현장에서 찌맞춤할 필요는 없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온이 변하면 왜 부력이 변하는 거죠? 이거는 한번 좀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드에서 수많은 그 낚시인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선생님, 수온이 변하면 왜 부력이 변하는 건가요? 이렇게 낚시인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간혹 그 정당성을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거는 뭐 하늘에서 별 따기만큼이나 참 만나기 힘들었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한번 어, 전문 낚시인들의 설명 또는 일반 낚시인들의 어, 설명을 많이 좀 이렇게 살펴봤더니 수온이 변하면 밀도가 변한다고 하더군요. 예. 자, 수온이 차가워지면 그러니까 수온이 차가워지면은 밀도가 높아진답니다. 수온이 높아지면 밀도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자, 이때 현장 수온은 4도에서 30도 사이라고 합니다.
또한 붕어가 생물이 붕어죠. 붕어가 살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수온도 4도에서 30도 사이라고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4도 이하가 돼서 뭐 0도가 된다. 4도 이하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에 결빙, 예, 물은 얼게 되겠죠. 물이 얼어버리면은 찌도 세울 수가 없을 뿐더러 붕어가 얼어 죽겠죠. 동태가 되겠죠. 네. 만약에 반대로 수온이 높아져서 30도까지 올라 30도 이상이 된다. 수온이 너무 높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존 산소량이 부족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붕어들은 산소가 없으니까 죽겠죠? 네, 폐사할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붕어가 생존할 수 있는 수온은 4도에서 30도다라는 결론을 제가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4도에서 30도 사이에 밀도 차이를 알면은 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리학자도 아니고 물리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공부를 해봤더니 자 그러면 우리가 4도에서 요 30도 사이에 밀도 폭을 알면은 부력 변동 폭을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 말이죠. 자, 여러분한테 한번 또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4도에서 30도 사이에 밀도폭은 과연 얼마일까요? 자, 결론은 수온이 변하면 밀도가 변하기 때문에 부력이 변한다라는 게 낚시계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예?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밀도폭만 알면 되는 거예요. 1차 답을 찾기 위해서는. 그래서 답을 찾아보니까, 밀도폭은 숫자로 1이라고 그러더군요. 네, 편이상 1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물어봤더니, 0.0000, 뭐, 정확히 요 뒷자 숫자는 모르겠는데, 뭐, 7, 8이든, 5, 6이든, 뭐, 이런 식이랍니다. 결국은 소수점 차이라는 뜻이에요. 소수점 차이. 이거 한번 지울게요. 현장과 현장이 아니고 참 4도와 30도의 밀도 차이는 0.000 단위의 소수점 차이다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네. 이건 제가 개발한 게 아니고 우리 아까 말씀드린 그 선지식인들이 말씀하신 그 이론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4도에서 30도면은 26도 차이가 나지만 그 밀도의 26도 차이가 나지만 밀도 차이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과학적 수치인 상징적 수준의 과학적 수치에 불과하다라는 걸 제가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온도 변화에 따라서 부력이 변하는 거는 이유를 불문하고 수온 변화에 따라서 온도 변화에 따라서 부력이 변한 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낚시를 가르쳐 주신 어떤 스승님이라든지 또는 인터넷 매체라든지 낚시 관련 서책이라든지 이런 각종 매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부 유명 낚시인들이 수온이 변하면 부력이 변하는 겁니다. 라고 하니까 그냥 뭐 막연히 맹목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신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짐작을 한번 해봅니다. 자, 요거는 저의 주장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어찌되었든 수조에서 찌맞춤을 하던 현장에서 찌맞춤을 하던
찌맞춤하는 기준점을 어디에 잡아야 되냐면은, 이게 현장 수면입니다. 이게 수조 수면이든 현장 수면이든 말이죠. 찌가 이렇게 있으면은 케미컬 라이트고,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이면은 찌톱에서 가장 가늘한 부분이 찌톱 한 마디 부분입니다. 한 마디에서 요 부분이죠. 그 한 마디라고 가정합니다. 보통 한 마디에서 두 마디 요 사이는 찌톱이 가장 가늘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표면 장력에 영향을 최대한 덜 받겠죠. 그래서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는다. 요거 정도만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어찌되었건 요걸 또 설명드리려면 상당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분량이 소요되니까 현장에서 찌맞춤을 하던 수조에서 찌맞춤을 하던 기준점은 찌톱 한마디에 잡는다. 요것만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찌톱 한마디에 찌맞춤을 했단 말이죠. 찌맞춤을 하고 현장에 가서 낚시를 합니다. 이때 부력이 수온 변화에 따라서 부력이 가벼워지면 찌톱이 한두 마디 쭉 올라오고 부력이 또 어떨 때는 수온이 또 변하면서 쭉 올라갔던 놈이 또 쭉 내려오고 이런다라는 게 여러분들의 주장 아니냐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 가지 사례를 한번 가지고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례 1. 자, 여러분 보통 낚시에 가면은 외대 1침 낚시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보통은 2대에서 3대가 가장 많고 5대 또는 10대까지 편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떡밥 낚시 같은 제가 설명하는 떡밥 낚시는 보통 1대에서 3대, 많아야 5대입니다. 많이 핀다고 많이 잡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보통 2대 내지 3대를 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은 사례 1입니다. 낚시터에 갔단 말이죠. 낚시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보통 낚시는 한두 시간 낚시하고 가는 게 아니고 보통 1박 2일이라든지 2박 3일 심지어는 장박 낚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 다른 사람은 다 빼놓고 본인만 이렇게 해서 낚싯대를 2대를 편성을 했어. 그 찌를 딱 세웠잖아요. 그죠? 자, 똑같이 찌 맞추면서 투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가서 낚시를 하는데 저녁 때 어떻게 해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오후 시간이 됐단 말이죠. 자, 그러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오전, 낮, 오후, 밤이죠. 또 새벽에는 자정도 있고 또 진짜 자정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새벽 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자, 이렇게 계속 돌아갈 때 시간이 지나면서 수온이 변할 거 아닙니까? 그죠? 수온이 변한다. 응? 자, 이때 수온이 변하면은 이 찌가 2대를 편성했다 또는 3대를 편성했다. 그러면 찌가 다 같이 쑥, 자, 오전에는 찌가 이렇게 쭉쭉쭉 있어요. 한 마디에 수심을 맞췄단 말입니다. 오전에 이렇게 해서 수심을 맞췄는데 낮이 되면은 수온이 변했으니까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해서 그렇게 변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어떤 특정 한 대만 변화가 오는 게 아니고 세대면 세대가 수온이 변했으니까 오전에서 낮으로 또는 낮에서 오후로 또는 오후에서 새벽으로 시간이 변하면 수온도 변하니까 끝지가 수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세대가 동시에 그래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들 그런 적이 있나요? 또는 이게 낚시터가 딱 있단 말이에요. 1인당 3대씩 편성했다고 쳐요. 3대씩. 또 세대 해갖고 한 30명이 있다고 칩시다.
아까처럼 시간이 계속 흘러요. 오전, 오후, 낮, 새벽. 이 사람들이 그러면 세대씩에서 3, 3은 90개, 찌가 90개야. 90개가 동시에 쭉 올랐다, 쑥 내렸다, 쑥 올랐다. 밤새 일해야 되는,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낚시를 40년을 다니면서 이런 경우를 한 번도 목격을 한 적이 없습니다. 수온이 변하면 부력이 변하니까 찌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요 사례를 또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이 낚시 이론 한 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수류, 와류, 그 다음에 대류가 있습니다. 자, 수류는 말 그대로 뭐냐면은 물의 흐름, 물이 흐르는 거를 수류라고 그래요. 흐르는 거. 와류는 뭘 얘기하냐면 소용돌이. 대류는 뭘 하냐면은 상층부, 하층부에서 물이 상하로 이렇게 뒤바뀌는 걸 대류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끝으로 뭐가 있냐면 조류가 있습니다. 조류는 바닷가에 바닷물이 물이 흐르는 우리 조류라는 말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논외로 합니다. 자, 이렇게 물이 흐르는 거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우리 고요한 저수질에도 이 수류가 심한 날이 있어요. 물이 계속 돌아요. 이땐 찌가 막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게 아주 간혹 이런 경험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수류는 뭐 지구의 자전이라든지 뭐 또는 뭐 바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온이 변하면서 발생하는 거로 제가 짐작을 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소용돌이 물이 이렇게 도는 걸 소용돌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 수류 때문에 부력이 변동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요거까지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지워버리고 오늘 얘기할 거는 이 대류. 자, 이 대류가 자, 이 저수지예요. 이게 물 수면이고 이게 바닥이에요. 이 상층부의 물이 하층부로 서로 간에 교차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분일까요? 몇 초?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몇 분 초일까요? 몇 분일까요? 몇 시간일까요? 여러분한테 내가 한 가지 오늘 숙제를 내드릴게요. 집에서 집에 수조 다 있잖아요. 찬물을 먼저 전체의 한 80%까지 채웁니다. 찬물이에요. 여기에다가 팔팔 끓는 뜨거운 물을 나머지 한 10% 정도 또는 10에서 20% 정도를 뜨거운 물을 한번 부어 보십시오. 이때 여기에다가 온도계를 하나 놔두시고 여기에다가 온도계를 하나 놔두세요. 그렇게 해서 이때 처음에 물을 이렇게 부었을 때 확 부으면 안 되고 찬찬히 부으세요. 살살 부으셔갖고 이때 상층부의 온도하고 이때 하층부의 온도를 체크하세요. 이때 시간을 체크해 가면서 온도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물이 위아래로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분이 걸리는지 몇 시간이 걸리는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1차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현장에 갑니다. 현장에는 수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상층부의 온도는 그날 기후에 따라서 상층부의 온도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럼 햇빛에 의해서 가열된 상층부의 온도가 물의 수온과 이 하층부의 수온은 한낮에 상층부 온도는 높다면은 하층부는 낮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온도가. 이때 대류 현상에 의해서 물이 바뀌거든요. 이때 걸리는 시간은 몇 분 몇 초가 아니고 몇 시간, 반나절, 하루 이런 식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이, 자, 그러면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충부의 온도하고 하충부의 온도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상충부의 온도가 20도다. 하충부의 온도는 15도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낚시, 그러면 여기에서, 자, 말이 두서가 없는데, 대류에 의해서 수온이 변하고, 그래서 뭐, 부력이 변한다. 이게 이제 낚시인들의 그런 주장을 많이 듣고 있는데, 자, 어떤 분은 봉돌의 납추가 밑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납추가 수온의 변화에 의해서 수축 팽창이 된답니다. 수축 팽창이. 예. 물론 수온이 변하면 어떤 물질이라는 게 수축이 될 수도 있고 팽창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 옆으로는 이해는 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봉돌의 부피가 너무 작아요. 첫째는. 예. 그리고 너무 딱딱해요. 과연 수온 변화에 따라 수축 팽창이 될 것인가? 어? 상충부 온도가 20도다. 그러면 하충부 온도가 뭐 한 10, 한 5도 된다고 가정합시다. 이 온도 차이로 과연 수축 팽창이 될까? 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또한 찌는 상충부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낮에 태양열이 너무 강해서 이게 뭐 한 20에서 25도 됐다고 칩시다. 이게 밤이 되면서 뭐 10도, 5도로 이렇게 떨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떨어진다 손 치더라도 이 온도 차이에 따른 밀도는 0.000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온도 차이로 인해서 찌, 봉돌이나 찌에 수축 팽창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찌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밀도가 수온이 높아지면 밀도가 낮아지고 수온이 낮아지면 밀도가 높아지니까 찌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까요? 과연 그 밀도라는 거하고 수축 팽창 현상이 이 작은 부력체나 이거는 이런 봉돌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찌는 나무기 때문에 부력체란 말이죠. 부력체니까 어떤 수축 팽창 현상이라든지 밀도 이런 거 차이에 의해서 부력이 변동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문제는 이 찌가 순수 부력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찌톱하고 찌다리가 카본이에요. 침력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자꾸 내려가려는 성질이 있고 이 찌 몸통은 나무니까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순수 부력체가 아니에요. 순부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얘기죠. 또한 찌 몸통에 칠을 한단 말이에요. 네. 칠을 한다는 얘기예요.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특히 수축 팽창이라든지 또는 뭐 순수 이 칠도 무게로 작용을 해요. 네. 그래서 낚시계에서 주장하는 어떤 무슨 뭐 어? 그런 자연 현상이 이 찌나 이게 순수 부력체가 아니다 보니까 100% 순수 부력체가 아니다 보니까 자연 현상이 부력을 변동시킬 만한 힘으로 작용을 못한다라는 게 저희 생각인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이의가 있으면은 시간이 너무 지체가 돼갖고 이의가 있으면은 저의 이 말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네. 자, 그 다음에 찌는 상충부에 있다라는 거예요. 늘 24시간 상충부에 있어요. 수심이 1m든 3m든 10m든 간에 찌 부력체는 상충부에 있다.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